요즘에 패닉바잉 연꿀족들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살아나는 2030 패닉바잉. 자, 그런데 조급해진 30대 월세 내느니 사자 42% 연꿀. 자, 잘 생각해봅시다. 월세 내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서울 아파트를? 규제와 공급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에 전세값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면 비중인데 거래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거래량이 엄청 줄었는데 2030이 비중만 늘었다. 이게 패닉바잉이 살아났냐? 왜 자꾸 비중으로 이야기하냐? 거래량이 늘어야지. 물론 5월에 조금 늘긴 했어요, 2030이. 거래량도 좀 늘었고 비중도 늘었으니까 당연히 늘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급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냐? 조급해서 살 사람들은 이때 샀겠죠, 이때. 자, 보면 어때요? 3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잘 보셔야 됩니다. 이때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쭉 늘었는데 잘 보시면 언제 많이 늘어요? 12월, 그 다음에 6월, 7월, 그리고 또 12월, 그리고 5월. 자, 이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가 또 떨어졌으니까 샀다. 그리고 12월, 그 다음에 5월. 왜 세금 부여되기 직전에 많이 사냐? 증여세금 거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617, 710으로 세금을 엄청 때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보유세가 부담이 엄청 커지죠. 보유세율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 3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양도세 인상되기 전에 12월에 처분하고 6월 되기 전에 또 한 번 처분한 거다. 그것을 자식에게 분산을 한 거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이 요 6월 요때까지는 패닉 바잉이라고 치더라도 요때는 증여성 거래가 늘어났다. 그리고 6월 되니까 안 사는 거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지표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20대 비중이 많이 높아졌는데 20대가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서울 아파트를. 지금 와서 서울 아파트 지금 한 20대 대학 나오고 군대 다녀오면 남자 같은 경우 25, 여자 같은 경우 23인데 이때 연봉 받아서는 29까지 한 4억밖에 못 모으죠. 서울 아파트 어떻게 사요? 연봉 1억 받아서 한 푼도 안 쓰고 부모한테 빌부터 있더라도 연봉 한 2억 받으면은 한 8억 되겠네요? 그럼 빚내서 좀 살만하죠. 연봉 2억 이상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성 같아도 군대 안 가니까 1억씩 하더라도 6억이고 한 2억 해야 한 12억 나오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뭐하냐? 그것도 29 기준이죠. 20대가. 그게 돼요? 다 증여성 거래지. 빌라 패닉바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 패닉바잉에 넘어가서 절대 빌라 패닉바잉 하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 거래, 혹은 뭐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투기를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투기하는 사람이라고 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이냐? 아니에요. 수익은 둘째죠. 이 시세 차이, 집값이 오른다. 요건 둘째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환금성이죠. 환금성. 아무리 옆에서 호가 높여봐도 내 집이 안 팔리면 끝이다. 그런데 빌라는 어떻게 가격 오른다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 집이 2억에 지어진다. 그런데 신축 빌라가 2억 1천만 원짜리가 지어져요. 그럼 내 집 시세가 2억 1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안 사죠. 요거 사죠. 처음부터 새 집이고. 옆에 또 2억 2천짜리 지어져요. 내 거 2억 2천 되는 거예요. 근데 팔려요? 안 팔리죠. 100억대 자산가 빌라 왕이 뭐 한 3억 정도 되는 돈으로 사기죄로 뭐 잡혀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죠. 돈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런 식으로 해서 돈 번다, 시세 올라간다. 근데 다 남의 돈이죠. 전세 끼고 무갭투기 들어가서 했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어요, 나한테.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때문이다? 재개발 심리 때문에 빌라 매매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재개발 지역의 빌라가 아파트보다 싸요? 재개발 확정됐으면? 재개발 확정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아들 며느리들이 돈 번다. 왜? 내가 재개발 될 줄 알고 샀는데 10년, 20년, 30년이 돼가지고 막 안 되다가 저들이 돈 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쉽게 되진 않는 거죠. 그런데 뭐 공공 재개발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돼요. 거기다 현금 청산 위험도 높아졌는데 인천 빌라 전세는 쌀 줄 알았는데 빌라 전세도 없대요. 남는 게 빌라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해서 빌라 전세가 올린다. 그러면 누가 이득 봐요? 건물주. 빌라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전세를 가지고 건물주가 얼마 먹고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치가 2억짜리 집이다. 그러면은 전세를 한 3억 가까이 놔요. 그러면 건물주는 2억짜리 집이면 2억만 받아가면 되죠. 3억은 아니고 한 2억 2천 정도. 그리고 바지사장 한 500에서 1000. 보통 한 500 정도 주죠. 빌라업자든 혹은 뭐 부동산이든. 여기가 한 1500. 이런 식으로 해서 2억짜리 빌라에 2억 2천 주고 전세 들어가서 건물주는 자기 돈 1억 5천 정도 들어가서 한 5천 정도 수익 보고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 2천 가지고 얘네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 전세 못 올려서 안달이 난 거다. 가봐요. 너는 게 빌라예요. 없을 것 같아요? 화곡동 같은 데 가보면 빌라 전세 남아 돌아요. 문제는 뭐예요?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 다 바지 사장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경매까지 패닉바잉 하고 있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도. 왜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될까요? 아파트는 진짜로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는 패닉바잉이 맞습니다. 근데 낙찰가율이 높다는 거는 시세보다 비싸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이 1억 2천이 됐는데 경매 당시에 감정했을 때 몇 개월 지났으니까 1억으로 감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낙찰가율 110% 받아서 1억 1천에 샀다. 이게 낙찰가율 100% 넘었으니까 비싸게 샀다. 이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 뭐 때문이에요? 저렴한 매물인데 비싸게 낙찰돼요? 경매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라든가 자금 출처 계획서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피해 가니까 비싸게 경매로 사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영끌에서 엄청나게 빚 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경매가 늘어날 징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임대사업자 폐지하면은 임대사업자로 빌라했던 바지사장들 매물은 엄청나게 많이 풀릴 것이고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리고 아파트 역시도 마찬가지죠. 임대사업자 해가지고 다주택 샀던 사람들 나중에 경매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처분하려고 집값 계속 오른다, 이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패닉바잉은 아니죠. 경매를 누가 패닉바잉이에요? 경매는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경매 몰수보증금 355억, 대출 알아보니까 잔금 내기 부족하죠. 패닉바잉 하고 있는데 경매를 도박처럼 하고 있죠.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DSR 규제 들어가죠. 앞으로 경매 잘 될까요?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패닉바잉이 아니고 뭐예요? 20대가 어떻게 집을 사냐? 10대에서 집 살 수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엄빠 찬스가 아니고 증여죠, 증여. 증여는 매수 비율에 안 들어가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편법 증여라는 거죠. B2, 빚 내서 돼요? 안 되죠. 갭2, 이 갭 누가 들어가 줄까요? 그리고 갭 나머지 금액이라도 1020이 낼 수가 있냐? 아니에요. 다 편법 증여죠. 자력은 없죠. 1020, 30 매수 비중 늘어난다. 작년까지는 패닉바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올해는 뭐다? 편법 증여다. 판을 치고 있다고 하죠. 고액급여 해가지고 법인 같은 거 만들어서 자식한테 막 월급 한 1억씩 줘서 집 사게 만들고 다 빼돌려주고 코인 한 다음에 자식한테 몰래 넘긴다. 안 남으니까. 이게 무슨 화폐의 가치가 있냐? 화폐의 가치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 국가에서 통제가 안 되고 다 저렇게 세금 빼돌리고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저기 뭐 엘살바도르 이런 화폐 가치를 못하는 나라에서야 그 짓거리 하겠지만 제대로 된 나라에서 저걸 하겠어요? 그럼 다 저거 세금 빼돌려가지고 코인 가지고 장난질 치지? 세금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강화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고령화고, 두 번째는 유동성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유동성 돈 찍어서 하면 계속 된다. 굉장히 단순한 생각인데 유동성 너무 푸는 거 이거 항상 엄청난 피해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돈 찍어도 무조건 찍을 수가 없는 거다. 특히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그래서 제대로 망한 나라들 많이 있죠. RS나 같이 돈 많이 찍어가지고 퍼주다가 유동성 피해가 되돌아오게 됐을 때 이것을 정부에서 회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많이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에서 법인세를 잔뜩 올렸을까요? 국채가 뭐예요? 국채가 내가 돈 찍어서 갚는다 해요? 아니죠. 우리나라에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찍어서 나라 살릴 테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해라. 근데 돈 너무 많이 찍어요. 그럼 누가 이거 국채 비싸게 사줘요? 계속 떨어질 게 뻔한데. 그러면은 우리가 국채 풀어가지고 잘 충분히 당신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경제를 살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법인세 많이 걷어 21%에서 28%로 올릴 거야. 돈 풀어가지고 국채가치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금 많이 걷어서 메꿀 거야.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거둘 테니까 국채 좀 사줘. 그래서 세금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유동성 장세 풀 때는 무조건 세금 올려야 돼요. 영끌 몰린다 맨날 이런 얘기 했었죠. 규제 강화 시행 전에 막차 영끌 몰릴까 했는데 막차 타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6월 은행 가계대출 진정세 1년 반 만에 최소폭 증가다. 막차 수요 없다. 막차도 안 탔다. 왜 안 탔을까요? 첫 번째는 LTV 완화에 속았다. LTV 완화해줄게 DSR 규제 강화하는 대신. 그럼 몰라요. 내가 DSR 얼마나 나올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대출이 더 안 나온다. 그것까지 생각해서 했으면 굉장히 고단수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행 규제가 들어갔다. 은행에서 지금 굉장히 고금리 저축 상품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말씀드렸죠? 왜? 가계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가계에서 지금 대출을 회수하고 예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 이자도 예금 이자도 같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IFRS 9 적용 직전에 최대한 현금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막차 수요 없죠. 그러니까 은행권에 자체 규제에 들어갔죠. 우대금리 없애고 하면서. 시작도 전에 대출을 조이고 있었다. 모기지, 신용보험, 보증판매 무기한 중단, 대출 금리 인상, 전세자금 대출 사실상 중단했죠. 준비해놓은 돈 다 썼다. 그리고 우대금리 축소하고 가상금리 인상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그래도 괜찮아지지만
자본주의는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빚내가지고 사면은 개이득이다. 이런 말에 넘어간 사람들은 고평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크게 당하는 거다. 과거 서브프라임들처럼. 사전 청약도 잠재우지 못한 30대 영끌 매수 다 나왔죠? 영끌 가는 금액은 연봉 8,000만원짜리 무주택자가 지금도 있을까요? 연봉 8,000 버는데? 연봉 8,000 버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여요? 살 사람들 이미 샀지. 사전 청약도 잠재우지 못한 30대 영끌 매수 개뿔 다 증여성이죠. 사전 청약 받으려고 했는데 부모가 세금 폭탄으로 죽겠다니까 받아준 거죠. 결론 뭐예요? 패닉바잉이 가능하냐? 이미 작년 패닉바잉 이후 8월부터 금리가 계속 올랐죠. 대출 한도는 계속 축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누가 여력이 있냐? 여기에 집값도 올랐는데 다 증여성 거래다. 패닉바잉이란 말에 넘어가지 마라. 특히 작년 말부터 세금이 변동되기 전에 갑자기 30대 매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 누가 봐도 편법 증여다. 그런 말에 넘어가서 지금이라도 패닉바잉 해야지 하고 영끌하는 순간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